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공무원 생활하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솔로 여자예요. 이 일 저 일 겪다 보니 어느덧 30대 중반의 노처녀가 되었네요. 이러다가 40살까지 시집 못 가는 거 아닌가 점점 불안해집니다. 무려 2번을 결혼 문턱까지 갔다가 어떤 큰 사건들로 인해 빠꾸에서 돌아왔기에 새로운 남자를 만나기도 두렵네요. 정들어서 결혼 추진했다가 또 안 좋은 일로 틀어질까 봐요. 슬슬 날이 추워지니 제 마음에도 구멍이 뿅 뚫린 것 마냥 휑하니 인생이 허무합니다. 요 근래 지인 결혼식에 많이 참석했는데 저도 언젠간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을 날이 오게 될지 이대로 늙어 죽을지 앞날이 캄캄하네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풀어놓으면 일일 드라마로 한 3년치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로 힘들게 살아왔는지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면 정말 착실하고 좋은 남편감을 언젠간 뚝 떨어뜨려 놔주겠죠. 평생 솔로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어딘가엔 제 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중에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팅 한번 시켜주세요. 저 정말 수고 많이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살면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참 많을 텐데 그런 것 따위 씩씩하게 잘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인생 짬밥으로 말이죠. 이쯤 되면 아직 30대밖에 안 된 아가씨가 뭘 그리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겪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 이야기 한번 풀어놔 볼게요. 꼭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제 인생에 대해서 왈가왈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의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공유한다는 건 참 흥미로운 일이잖아요. 내적 친밀감도 생기고 말이죠. 친구의 이야기처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조그만 아이가 자기 아빠인 줄 알고 어떤 아저씨를 한참 따라갔는데 그 아저씨가 뒤돌았더니 아빠가 아니어서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는 결국 자기 부모와 길이 엇갈려 버렸고요. 그 장면을 보는데 심각한 영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그게 딱 제가 겪은 이야기 같아서 말이죠. 저도 3, 4살 때쯤 부모님과 함께 간 넓디 넓은 공원에서 엄마 아빠를 그런 식으로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많은 인파 속에서 엄마의 붉은 치맛자락만 보고 마구 쫓아갔던 기억이 나요. 한참을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엄마인 줄 알았던 빨간 치마 입은 여자가 뒤돌았을 때 엄마의 얼굴이 아니더군요. 전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는 그 후로 기억이 없네요. 바로 다음 기억은 고아원에서 지낸 눈물의 세월들이고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너무도 허무하게 부모님을 잃고 말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 아빠의 이목구비조차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도 그리워하며 매일 밤 울며 잠들었더니 꿈에서 엄마 아빠가 나오긴 하는데 얼굴만큼은 검은 먹구름으로 처리되어 나오더군요. 꿈에서도 보지 못하는 엄마 아빠가 뼈에 사무치게 그립고 보고 싶었어요. 고아원에서도 잘 적응하여 활발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참 많았는데 내성적인 저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책 읽고 공부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서 고아원 내에서 마음의 문을 닫은 채 그저 무기력하게만 지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 우울증, 만성 무기력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도 가족도 없던 그 상황에서 저의 외롭고 쓸쓸한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은 없었죠. 워낙 부모님을 많이 그리워하다 보니 드디어 꿈속에서 엄마 아빠 얼굴이 아주 또렷하게 보였어요. 심지어 대화까지 나누었죠. 지혜야, 우리 지혜, 내 딸을 드디어 만났구나. 엄마가 얼마나 많이 그리워하는지 알고 있지? 근데 한 가지 마음 아픈 건 우리 지혜가 늘 너무 슬프고 우울하게 하루하루를 지낸다는 거야. 엄마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힘들지만 씩씩하게 지내고 있어. 엄마 아빠가 널 찾으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인연의 끈이 닿지 않는구나. 하지만 언젠간 반드시 우리 딸 찾아낼 거야.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 지혜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줄래? 지금도 그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일어나죠. 제발. 엄마, 어딨어요? 아빠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그렇게만 미소 지으며 쳐다보지만 말고 제발 저에게 와주세요. 제발요. 근데 내 몸이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이상하다. 진짜 몸이 안 움직였어요. 엄마 아빠 얼굴을 꿈에서 보고는 깜짝 놀라서 눈뜨고 정신 차렸다고 생각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더군요. 전 한참 뒤에야 몸을 좀 움직이며 정신을 차릴 수 있었죠. 깨어보니 병실이었어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고 미식미식 토할 것만 같았어요. 알고 보니 시설이 열악했던 고아원에서 연탄가스 누출 사고가 있었던 거더군요. 거의 다 죽어가는 절 병원에서 살려낸 거였죠. 그제서야 꿈속에서 엄마 아빠가 제게 자꾸 일어나라고 했던 이유를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다짐했죠. 이렇게 무기력하게만 있으면 안 되겠다. 엄마 아빠를 만나는 날까지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자. 부끄럽지 않은 박지혜가 되도록 하자.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학교 공부도 전과 달리 정말 열심히 했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죠. 아니 지혜 제가 연탄가스를 마시더니 갑자기 천재가 됐나? 완전히 내 모터가 달린 사람처럼 똑똑해지고 부지런해졌네? 공부를 하다 보니 대학교를 가고 싶다는 욕심까지 생기더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인이 되어 고아원을 나가게 되면 생활비 자체도 많이 드는 것을 알았기에 일단 취업해서 돈을 벌기로 했어요. 알아보니 야간대학이나 방송통신대학 등도 있다고 하니 대학 하기는 다음으로 미뤘죠. 고등학교를 다니며 구급 공무원, 고졸 전형 준비를 꾸준히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잠도 제대로 안 자고 열공에 열공을 더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세수할 때 하얀 세면대가 핑크빛으로 물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전 피곤하면 꼭 코피가 나곤 했는데 어린 나이에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 보니 코피를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한 노력의 결실로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고아원 친구들과 원장님도 진심 어린 축하를 해주더군요. 쟤야, 진짜 축하한다. 역시 넌 해낼 줄 알았어. 내가 고아원 원장하면서 너처럼 열심히 사는 애는 못 봤다.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저도 속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합격해서 기쁜 것도 있었지만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경을 헤맬 때 엄마 아빠가 꿈에 나와 당부한 것처럼 열심히 살았다는 뿌듯함이 컸어요. 부모님을 아직 찾지 못했지만 왠지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살면 그분들에게 내 손이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렇게 사회복지 공무원이 되어 원장님 말처럼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첫 사회생활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더군요. 저도 고아원에서 자란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했기에 약자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온 건데 민원인들로부터 갑질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저의 시선이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까지 있었거든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최대한 친절하게 말이죠. 하지만 어떤 기초수급자 아저씨가 마냥 돈 달라며 생떼를 부렸어요. 내가 은행도 아니고 당장 현금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리더군요. 왜 내가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는 건데? 내 생활이 지금 거지 깽깽이 같은데 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내 사업이 한창 잘 나갈 때 나도 사장님 소리 듣던 사람이라고. 당장 돈 내놔. 내가 우스워 보여?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 한번 보여줘. 하며 그 아저씨는 냅다 제게로 의자를 집어던지더군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피하지도 못하고 간신히 얼굴만 가렸는데 의자는 옆으로 비껴가 대형 거울을 깨버렸어요. 쫄보인 저는 눈을 뜨고 상황 파악을 했어요. 행패 부린 아저씨 옆에 앉아있던 아주 왜소한 할머니께서 그 아저씨 팔을 밀쳐서 의자가 비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직원들의 신고로 경찰에 출동했고 행패 부린 아저씨는 바로 연행돼 갔어요. 전 저를 구해준 할머니에게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저 또한 너무 놀라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선생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주시면 제가 꼭 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대쇼, 뭔 살해. 그리고 나 선생님 아니고 그냥 돈 없는 할머니예요. 그 쌍놈의 자식이 이렇게 곱디고 온 아가씨를 크게 다치게 할 뻔했네 그려. 미친놈이 지가 강도도 아니고 아가씨한테서 돈을 뺏으러 그래. 에휴, 늙음하게 나도 10년 감수했네. 전 그 할머니도 어렵게 사는 걸 알고 있었기에 사례금이라도 드리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한사코 거절하기에 연락처를 알아내서 비싼 곳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할머니와 단둘이 밥 먹으며 서로 살아온 얘기를 쭉 했어요. 할머니께서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고아원에서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정말 힘겹게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고아서 부잣집 딸내미인 줄로만 알았는데 에휴, 사는 게 참 힘들죠. 나도 조실 부모하고 어렵게 살다 한 남자를 만났는데 우리 아들이 유복자로 태어나고 말았어요. 만삭이 다 됐는데 애기 아빠가 교통사고로 저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말았거든요. 한순간에 그리 되니 삶이 무슨 장난 같더라고요. 우린 식당에서 밥을 다 먹고는 전통 찻집으로 자리를 옮겨 한참을 더 이야기하고 헤어졌어요. 마치 내 엄마와 이야기하는 듯 말이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화 말미에 할머니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해왔어요. 지혜씨, 우리 아들 한번 안 만나볼래요? 대학에서 국문과 교수로 일하고 있답니다. 마음이 좀 여린 녀석이지만 엄청 똑똑하고 잘생겼다우. 갑작스러운 할머니의 말씀에 좀 당황하기도 했어요. 할머니 형편이 어려운 걸 아는데 갑자기 아들이 대학 교수라고 하니 잘 매칭이 안 되더군요. 하지만 할머니와도 잘 통했으니 아들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할머니의 거듭된 부탁 끝에 알겠다고 했어요. 저의 생애 첫 소개팅이었으니 뭔가 떨리더군요.
할머니의 아들 이름은 성지석이었는데 첫인상이 정말 지적이고 착해 보였어요. 선한 인상에 호감이 갔죠. 저희 엄마가 절 보고 교수라고 했다고요? 아직 시간 강사예요. 제 입에 풀칠하느라 엄마한테 제대로 생활비도 못 드리는 못난 아들이죠. 성격도 소심한 편이라 여태 결혼도 못하고 이러고 있네요. 하지만 지혜씨가 워낙 미인이라고 해서 용기 내 나왔는데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왜 소심하다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대화하는 내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손도 좀 떨더군요. 전 측은지심이 강한 스타일이라 뭔가 제가 보듬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좋아하는 국문학에 대해 신이 나서 이야기하는 걸 들으니 지적여 보이고 더 멋져 보이더군요. 아마 제가 한창 외로울 때라 사람 자체에 더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지석이라는 소심한 남자에 한 번에 뿅 가버리고 말았네요. 그 후로 몇 번을 더 만나고 분명 그 남자도 내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그런지 사귀자는 말을 명확하게 안 하더군요. 그런 점이 성격 급한 절 더욱 안달나게 만들었죠. 아니 대체 우리 무슨 사이예요? 맨날 이렇게 남들 데이트하듯 만나기만 할 거예요? 사귀자고도 안 하고 연락만 하루에 수십 통하고 이게 뭐예요 정말? 아 미안해요 지혜씨. 실은 제가 못소리여서 어떻게 해야 여자랑 사귀는 건지 도서관에서 책들을 찾아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론으론 다 암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워낙 소심한 타입이라 말이 안 나오네요. 사랑해요 지혜씨. 많이, 아주 많이요. 그 남자 멘트의 여러 부분에서 헉 하고 놀라고 말았어요. 나이 40이 다 돼가도록 여자를 한 번도 안 사귀어 본 못소리라는 것과 책으로 연애를 연구 중이라는 그의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냅다 사랑한다니. 근데 그땐 제 눈에 콩깍지가 이미 여러 겹 씌었을 때라 그의 모든 것이 귀여워만 보였어요. 연애할 때 귀여워 보이면 게임 끝난 거라 하던데 그 후로 우린 진짜 연인이 되어 알콩달콩 연애를 했어요. 우리를 주선해준 남친의 엄마도 우리가 연인이 된 것을 무척이나 반가워했어요. 할머니에 대한 호칭도 어머님이라고 바꿨고 저에게 진짜 엄마처럼 그야말로 극진히 챙겨주셨죠. 어머님, 아이스박스에 이 반찬들을 다 챙겨오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많이 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저 혼자 살기 때문에 다 먹지도 못해요. 그리고 이 돈 받으세요. 매번 절 챙겨주시는 어머님 정성에 비하면 약수합니다. 아냐 지혜야. 쑥맥에 소심하기만 한 우리 아들하고 만나주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야. 너희 얼른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꾸렸으면 좋겠다. 네가 내 딸 같아서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돈 받으려고 바리바리 싸우는 거 아니니까 넣어둬. 데이트 비용으로 쓰렴. 진짜 저희 친엄마 같아서 어쩔 땐 남친 엄마를 생각만 해도 눈물이 왈칵할 때가 있을 정도였어요. 남친과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고 조금씩 결혼 준비를 해나가고 있었죠. 결혼하면 꼭 남친 엄마를 모시고 한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진짜 식구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고 싶었죠. 하지만 남친 엄마가 강경화 말기 판정을 받은 후 모든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남친 엄마는 당장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전 제 친엄마 같은 남친 엄마를 위해 당장 간 적합도 검사를 받기로 했어요. 남친과 함께 말이죠. 하지만 생판남이었던 전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아들인 남친을 적합 판정을 받았어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지석지,
진짜 하늘이 도왔네요. 우리 결혼은 급한 거 없으니 일단 미루고 간이식 수술 날짜를 얼른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살릴 수 있게 되어 진짜 다행이에요. 하지만 남친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가타부타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래도 당연히 본인 엄마이기에 이식 수술을 확정하고 병원에서 수술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수술 당일, 저와 남친 엄마는 먼저 도착해 있는데 잠시 어딜 들렀다 온다는 남친은 소식이 없더군요. 저와 남친 엄마, 병원 측에서도 남친에게 전화를 수십 통 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남친 엄마는 매우 위급한 상황이어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제가 집까지 찾아갔죠. 그랬더니 남친은 집에 없고 책상에 쪽지 한 장 남겨져 있더군요. 죄송해요, 모두들. 수술이 너무 무서워요. 진짜 죽을 죄를 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전 멀리 떠납니다. 찾지 마세요. 자기 엄마한테 간 이식 수술 해주는 게 무서워서 도망간 꼴이라니. 내 남친이지만 세상에 이런 등신 쪼다 병신이 따로 없었죠.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남친 엄마가 당장 돌아가실 걸 알았기에 가슴이 철렁하더군요. 남친이 남긴 쪽지를 들고 비참한 마음으로 남친 엄마에게 보여드렸어요. 거의 다 죽어가는 남친 엄마와 저는 허망한 맘에 부득이 안고 울었어요. 얼마 후 남친 엄마는 거의 유언처럼 제게 쌈짓돈을 쥐어주더군요. 지혜야, 짧지만 진짜 내 딸 같은 너와 만나서 행복했다. 바보 같은 내 아들은 잊고 깨끗하게 새 출발하렴. 이 돈이 내가 모은 돈 전부야. 요즘 아가씨들 백화점에서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도 산다는데 이거 갖고 가서 비싼 핸드백도 사고 그래. 돈 많고 자상한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려무나. 내 앞에 저승사자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보니 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나 봐. 내가 죽으면 내 뼈가루를 바람에 흩날려 주겠니? 다음 생에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다시 겪고 싶진 않구나. 그저 바람이 되어 여기저기 여행이나 하며 살고 싶어. 안 돼요, 어머님.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석 씨가 올지도 몰라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등신 같은 남친은 끝끝내 오지 않았고 간이식을 받지 못한 남친 엄마는 바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남친 엄마가 준 봉투에는 꼬깃꼬깃한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죠. 그 돈에 제 돈까지 합쳐 장례를 정성 들여 치러드리고 남친 엄마를 잘 보내드렸어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울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딱 한 달 후 남친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냅다 쌍욕을 박아떨었죠. 야, 이 미친 새끼야. 네 엄마 그렇게 죽게 만들고 밥이 넘어가고 잠이 오대? 희쪼다 같은 소심한 새끼. 연락하지 말라며. 나한텐 왜 또 전화했냐? 불쌍한 어머님 장례까지 다 치러드렸다, 이 개새끼야. 정말 미안해, 자기야. 난 주사바늘만 봐도 기겁하던 사람이라 도저히 내 몸에 칼을 댈 수 없었어. 내가 미친놈인 건 알아. 불쌍한 우리 엄마. 그런데 자기야, 우리 결혼은 그대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뭐? 이놈이 제대로 미쳤네. 너 사이코냐? 결혼은 무슨 결혼? 내가 너 같은 사이코를 어떻게 믿고 결혼해서 애 낳고 사냐? 너 평생 내 눈앞에 보이면 아주 작살낼 줄 알아. 다신 연락도 하지 말고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어. 알겠냐? 세상엔 참 별별 사람이 다 있죠. 자기 엄마 허망하게 죽게 만들어 놓고 결혼 운운하는 꼴이라니. 남친이 내 앞에 있었다면 죽방을 날려버렸을 거예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겠죠. 그렇게 저희 첫 연애는 장렬히 막을 내렸어요. 그 후로는 가끔씩 들어오는 소개팅도 거부하며 주민센터에서 일만 했어요. 연애는 나중에 내 마음이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하자고 다짐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옆자리에서 근무하던 남자 동료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군요. 지혜씨, 이거 지혜씨 사진 아니에요? 주민센터 1층 카페에서 차 마시는데 유리창에 실종 아동 사진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실종 당시 어렸을 적 사진이랑 현재 모습을 AI로 예상해서 말이에요. 그런데 지혜씨 현재 모습이랑 너무 비슷해서 내가 찍어 와봤어요. 한번 봐요. 전 남자 동료가 찍어온 사진을 보고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저와 헤어스타일 빼고는 이목구비가 정말 비슷하더군요. 나이도 비슷했고요. 제 이름은 박지혜였고 포스터 속 이름은 김수영이었지만 박지혜는 고아원에서 새로 주어진 이름이었기에 내 본명이 김수영이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죠. 실종 어린이 포스터 속의 김수영이 진짜 내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 된 상태였지만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얼어버리니 남자 동료가 말하더군요. 자, 진정하고 내가 최대한 도울게요. 지혜씨가 이 사진 속 김수영이 맞는지 부모님은 살아계시는지 우리 같이 알아봅시다. 팔을 걷어붙이고 날 돕겠다던 남자 동료는 내 옆에서 오래 근무하던 유부남 임만수였어요. 한 5년 전에 결혼하여 바로 아들도 낳았지만 부인과 사이가 안 좋아 항상 제게 상담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게 말이죠. 서로 일도 도우며 꽤 친한 동료였는데 이렇게 사적인 일까지 발벗고 나서서 도와준다고 자처하니 정말 고맙더군요. 여러 단계를 거쳐 정확하게 확인한 결과 그 포스터 속 김수영은 제가 맞았어요. 드디어 꿈에만 그리던 우리 엄마 아빠를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세상 그 어느 순간보다도 너무너무 떨리더군요. 화장한 모습을 보면 엄마 아빠가 절 못 알아볼까봐 화장도 안 한 채로 최대한 수수하게 입고 나갔어요. 전 부모님을 잘 못 알아봤지만 부모님께서는 저를 단박에 알아보시더군요. 수영아, 내 딸아, 감사합니다. 신이시여 감사드립니다. 그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은 보람이 있구나, 내 딸아. 죽기 전에 널 만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따름이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내 새끼.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한순간 부주의를 놓친 너의 손을 이제야 다시 잡게 되었구나. 우리 세 가족은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좋게 한 시간은 카페 바닥에서 계속 울기만 한 것 같아요. 이내 정신을 차리고는 얘기를 이어나갔어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그때만큼은 3살 박이 아이로 돌아간 듯 했어요. 내가 엄마 아빠 없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의 수고로움을 좀 알아달라고 어리광 부리듯 이 얘기 저 얘기 다 꺼낸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께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수영아, 넌 아빠 나이 47살에 얻은 너무 소중한 늦둥이 외동딸이었어. 네 엄마가 40살에 어렵게 아이를 가졌으니 이보다 더 귀한 보물은 없었지. 너를 9몇 년간은 미친 사람처럼 전국을 다 뒤지고 찾았지만 우리 인연의 끈이 닿지 않더구나. 그 몇 년간 정신과 약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폐인 생활을 했지만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만 했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 딸 수영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 널 그리워하는 만큼 그 힘을 원동력으로 삼아 엄마 아빠 둘 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열심히 살아왔단다.
우리 두 사람을 살린 건 바로 너야. 부모 없이 이렇게 잘 자라주어서 너무나 고맙구나. 아빠는 경비원 일을 현재도 계속하셨고 엄마는 공무원직에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흙수저 출신으로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주 작은 집 한 칸은 마련하신 분들이었죠. 다행히 방 2개짜리 아파트라 제가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었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전 부모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결정적인 은인인 남자 동료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그 사진 보여주신 덕분에 엄마 아빠를 찾고 드디어 가족과 함께 살게 됐네요.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감사의 보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와이프분과 아이 선물을 좀 샀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그 남자 동료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더군요. 저 사실 얼마 전에 이혼했어요. 와이프 건 지혜씨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참, 부모님께서 지어준 이름이 김수영이라고 했죠? 앞으로 수영씨라고 부를게요. 그동안 수영씨가 아직 미혼임에도 불구하고 나 부부 상담도 많이 해줬는데 결국은 이혼까지 하게 됐네요. 사실 홀가분해요. 우리 집안과 안 맞는 사람이었거든요. 알다시피 와이프가 시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내가 보기에 우리 가족들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착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무리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와이프가 과잉 반응하는 것 같고 시댁 식구들 욕을 내 앞에서 할 때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또 애 앞에서 싸우게 되고요. 우리 아들한테 미안할 따름이죠 뭐. 에휴. 어머, 그러셨군요. 그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아드님 선물만 갖고 가시고 제가 밥 한번 좋은 곳에서 살게요. 제 평생의 은인이신걸요. 정말 날 평생의 은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시겠어요? 요즘 기분도 꿀꿀한데 동물원 한 번만 같이 가주시겠어요? 좀 뜬금없는 제안이었지만 진짜 은인으로 생각하던 사람이었기에 오케이 했죠. 그런데 동물원 앞에서 만나기로 한 당일 그는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나왔더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직장 밖에서 만나는 자리이니 호칭 따위 필요 없이 절 만수 씨라고 편하게 불러줘요. 우리 아들은 4살이고 임지명이에요. 우리 지명이 말 아주 잘한답니다. 자, 인사해라 지명아. 직장 동료인 만수 씨가 아들까지 데리고 나와 좀 황당했지만 똘망똘망한 아이가 너무 귀엽더군요. 절 제법 잘 따라서 아들 지명이와도 꽤 친해졌죠. 그렇게 우린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친해졌어요. 맨 처음엔 친구처럼 지내다가 발령을 서로 다른 곳으로 받아 떨어지게 되자 본격적으로 고백하더군요. 미치겠어요, 수영씨. 너무 힘들어요. 네? 새로운 곳에서 업무 적응이 많이 힘드신가요? 아니요, 일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다만 매일 아침마다 보던 수영씨 얼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니 미쳐버릴 것 같아요. 더 이상 떨어져서 지내기 싫어요. 매일 수영씨 얼굴 보면서 살고 싶어요.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이지만 나와 우리 아들 지명이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전 갑작스런 그의 프로포즈에 좀 당황하고 있었는데 그는 마음이 급한 듯 이야기를 쭉 이어가더군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좀 속물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이 강남 빌라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이모들까지 모두 한 건물에 살고 있어요. 다들 진짜 선한 분들이고 수영 씨를 예뻐해 줄 거예요. 지명이도 이모들이 많이 봐주시니 육아 걱정은 마세요.
지명이가 수영 씨를 너무 좋아하고 맨날 수영 씨 얘기해요. 잠깐만요. 옆에 지명이 있으니 바꿔줄게요. 누나, 수영 누나. 아빠 마음속에 늘 나와 수영 누나가 있대요. 우린 꼭 가족이 될 거래요. 얼른 우리 집에 와줘요. 같이 짜장떡볶이 만들어 먹어요. 내가 옆에서 요리 도와줄게요. 이렇게 부자가 합심하여 절 밀어붙이니 이 상황에서 내가 예스를 안 하기도 참 모하더군요. 그동안 썸 탄 기간도 있고 은연중에 그와 사귈 마음도 갖고 있었으니 오케이 했어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고 내가 내 자리에서 성실하면 잘 살 수 있을 거라 여겼기 때문이었죠. 제 나이도 벌써 30대가 되고 보니 마음이 다급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씀드려 봤더니 엄마는 반대하셨어요. 수영아, 엄마가 널 잃어버리고 키워주지 못해 양육의 어려움을 정확히 다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새끼 기르는 것도 어렵다는데 남의 새끼인들 오죽하겠니? 우리 가족 형편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도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이렇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뭐하러 재혼자리에 가려고 하니? 엄마 말 듣고 이쯤에서 끝내도록 해라. 아빠는 그래도 제 선택을 믿는다며 제 뜻을 존중해 주시더군요. 꿈에 그리던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지만 고아원에서 혼자 크면서 늘 자율적인 선택을 하던 게 습관이 되었는지 나 이외의 타인의 의견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엄마의 의견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결혼하면 아이를 아주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에 이미 아들이 있는 만수 씨가 안 좋게 보이지 않았어요. 제 눈에 콩깍지가 씌인 게 틀림없었던 거죠. 그땐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되더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귀기로 한 날부터 남친은 아주 강한 추진력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어요. 제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빠른 속도로 말이죠. 데이트할 때마다 아들인 지명이를 데리고 나왔기에 우린 벌써 한 식구처럼 보였어요. 지명이가 진짜 내가 낳은 아들같이 느껴질 때도 있었죠. 남친이 재혼이었기에 우린 상견례만 간단히 하고 결혼식까지 진행하기로 했어요. 서로의 집에 가서 인사드리는 절차를 생략한 거죠. 남친이 본인 부모님과 또 같은 건물에 산다는 이모들의 인품을 침이 마르게 자랑했기에 큰 부담은 없었어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와 배경도 본인 엄마한테 어느 정도 말씀드려 놨다고 했거든요. 상견례 당일 최대한 단정하게 꾸미고는 아빠와 함께 일단 예약된 식당으로 출발했어요. 엄마는 동네 미용실에서 드라이라도 받고 가겠다며 10분 뒤 따로 출발하겠다고 하셨고요. 환영받을 걸 기대하고 나간 상견례 자리였지만 첫 만남에 그 기대는 와르르 무너졌죠. 예비 시모가 저와 아빠를 보자마자 냅다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거든요. 누가 보면 싸우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쪽 아빠 경비한다면서요. 내 아들이 장가 한번 갔다 온 사람이라고 해서 만만해 보여요? 우리 강남 사는 거 알죠? 빌라 한 채가 다 우리 거라고. 엄연히 계급사회인데 양심도 없으시네? 어디 하층민 주제에 강남에 입성하러 들어? 경비원 하는 사람이랑 사돈 맺는다고 하면 지인들이 다 흉본다고. 나 이 결혼 찬성 못해. 도시락 싸들고 내 아들 쫓아다니면서 반대할 거라고? 예비 시모는 프라이빗 룸이었지만 바깥까지 다 들리게 고성을 내질렀어요. 맘 같아선 예비 시모의 귀싸대기라도 한 대 날려주고 싶었지만 참고 꿋꿋이 대꾸를 했죠. 어머님, 첫 만남에 저희 친정 아빠에게 이렇게 모욕을 주시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만수 씨가 본인 가족들의 인품을 칭찬하며 법 없이도 살 분들이고 선한 분들이라길래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저 지금 너무 황당합니다.
어서 저희 아버지께 사과해 주세요. 현대사회에서 무슨 계급사회를 운운하십니까? 예비 시모는 여전히 자기 화에 못 이겨 눈을 희번떡거리며 절 잡아먹을 듯이 굴더군요. 뭐시? 이년이 미쳤나? 너 에미에빌 구코아원에서 오래 살았다더니 얘를 밥 말아먹은 게냐? 천박한 것, 거지 같은 집안. 아, 아들아, 넌 왜 이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거냐 대체? 시모가 발을 동동 구르며 저와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을 때쯤 친정엄마가 룸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엄마도 밖에서부터 다 들으셨는지 격앙된 모습이었죠. 그런데 저희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시모가 갑자기 뒷걸음질 치더군요. 교도관님, 아니 선생님께서 이 처자의 어머니셨어요? 오랜만에 뵙네요, 교도관님. 제가 빵에서 나온 지 오래됐는데 한 번도 찾아가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네, 맞아요. 저희 친정엄마는 교정직 공무원으로 여자 교도소에서 오랜 시간 업무를 보시다가 퇴직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시모가 교도소를 들락날락하던 천하의 사기꾼이라는 건 그날 처음 알았네요. 야, 이 말자. 밖에서 들으니 네 목소리인 것 같더라. 감히 사기꾼 전과자 주제에 하나뿐인 내 귀한 딸이랑 남편에게 소리를 쳐? 뭐? 계급사회가 어째? 전과자는 그 계급에서 어디쯤에나 끼길래 큰 소리냐? 강남 빌라? 그거 다 사람들 등쳐먹어서 얻은 돈에다 대출 덕지덕지 붙은 건물이라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니네 자매들 여기 다 모였구나. 니네 자매 사기단들 때문에 피눈물 흘린 피해자들이 전국에 수십 명이야. 들리는 풍을에 의하면 또 기획부동산 짜서 얼마 전에 수억을 헤쳐먹었다는 소리가 있던데. 너 오늘 잘 만났다. 니네 다 가만히 있어. 경찰에 신고하게. 친정엄마는 경찰에 진짜 신고했고 경찰이 들이닥쳐 시모와 남친 이모들을 싹 다 잡아갔어요. 엄마가 경찰서까지 같이 동행해 최대한 진술했고 피해자들 연결까지 해주었죠. 교도관으로 오래 일한 엄마였기에 경찰 인맥도 많더군요. 기획부동산으로 더 커질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막은 거죠. 현재 시모와 남친의 이모 셋은 전부 다 감방에 갇혀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그 상견례 자리는 초토화되고 그 후로 남친을 따로 만나 따져 물었어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 우리 아빠 경비한다고 하층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 당신 엄마는 사기꾼 전과자 출신이었어? 그러면서 돈 없다고 사람을 개무시해? 당신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당신 식구들에 대해 날 속인 거야? 대체 왜? 미안해 자기야. 자기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 상견례 자리에서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줄은 몰랐어. 우리 엄마 말은 세게 해도 본성은 착한 사람이야. 우리 엄마랑 이모들 좀 풀어주면 안 될까? 제발 깜빵 안 가게 도움 좀 줘. 교도관으로 일하신 자기 엄마가 경찰 쪽으로 인맥 좀 있다며. 제발 자기야, 한 번만 도와줘. 엄마로부터 듣자 하니 자기 엄마랑 이모들이 진짜 악질이더라. 돈 많고 많이 배운 사람들 등쳐먹은 게 아니고 그렇게 무시하던 하층민들의 쌈짓돈을 사기쳐서 다 잃게 만들었다대? 그 사람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을 말이야. 그런 자기 엄마를 두고 뭐? 본성이 착해? 에라이 쌍놈아.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라. 내 인생에서 꺼져버려. 다신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친과는 쫑이 났네요. 연애에서 2번의 큰 시련을 겪었던 저는 어느덧 30대 중반이 되었고요. 앞으로 40 전에 누군가 괜찮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지 덜컥 겁이 납니다. 아이를 많이 낳고
다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저의 욕심이 너무 과했나 봐요. 요즘 사람들이 아기를 너무 안 낳아서 국가적으로 큰일이라는 와중에 애국자 한번 되어보려 했는데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에휴, 여러분께서 제 소개팅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읽어주시고 제 삶에 공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날에 행운만이 가득하길 빌게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